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저한테 상해포동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는 올해 연말 상여금도 없앴고 거기다 월급까지 30%나 깎였대요. 원래는 그 연말 상여금을 받아서 주택대출을 갚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지금 상해에 있는 회사들 전부 이렇게 힘든가요? 제가 아는 상해 친구들만 해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고 어떤 데는 급여 삭감하거나 월급 지급을 늦추고 있대요.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혹시 같은 상황인가요? 저는 이미 3개월 동안 집값을 330만 위안을 내렸어요. 진짜 진심 어린 제한 가격입니다. 누님, 이 집은 전망만으로도 300만 위안이 넘는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300만 위안을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해요? 내년이면 아이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 준비 자금이 필요해요. 요즘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팔아야만 해요. 저는 1984년생입니다. 올해 41살이고 실직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면접 2군데를 다녀왔는데 2군데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 앱을 켜보면 자꾸 음식 배달, 택배, 가사 도우미, 경비, 디디택시 같은 일자리들만 추천해줍니다. 아마도 41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딱지가 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40살이 넘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터에서 외면받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 조정과 함께 소위 35세 나이 제한 현상까지 겹쳐 많은 중년층이 한번 실직하면 다시 취업 시장에 발을 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한때 월 수입 수만 위안에 달하던 중산층조차 해고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고소득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나 40살에 퇴직당했어요. 같은 해에 남편도 실직했지요. 그러게 우리가 부부인 게 틀림없어요. 마음도 함께하고 재수 없는 일도 함께 겪고요. 우린 진짜 하늘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17년 동안 일했던 직장인데 도장 몇 개 찍더니 그냥 나가래요. 마지막 날엔 상사가 환송회를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울면서 저한테 축복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부 둘 다 실직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돼가요. 딱히 취업 계획도 목표도 없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러 나가는 게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40살에 일 구하는 거랑 42살에 구하는 거 뭐 그렇게 차이 나겠어요? 그럴 바엔 그냥 2해쯤은 집에서 쉬려고 해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게, 그리고 부모님의 운명도 바꿀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아빠 회사가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는 그 순간 실직하신 거예요. 아빠는 올해 57이에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니까 수입이 뚝 끊겼고 부모님 2분 모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직 학생인 여동생도 있어서 2분 다 편히 쉴 수도 없어요.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한테 5천 위안 정도 송금해 드렸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자책하게 돼요. 왜 나는 능력 있는 자식이 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노년에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제 삶을 유지하는 것도 겨우겨우고 부모님께 큰 도움을 드릴 여력이 없어요. 블로그는 아버지는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의 6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아직도 생계를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는 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신도 철이 없고 반항심이 많았을 때 왜 우리 부모님은 큰 돈을 못 벌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라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미 온 힘을 다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기차도 한번 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일만 하셨고 쉬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계속 뛰고 또 뛰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블로그 소왕 씨는 겨우 한 번의 면접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인터넷 회사였기에 그는 잔뜩 기대하며 찾아갔고 곧 다시 취업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면접관과의 대화가 꽤 잘 풀렸지만 회사의 제도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면접관이 회사는 996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96이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몇 가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996 근무제이고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쉬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 휴무는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가끔 996을 하거나 공휴일에 야근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바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회사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인데 회사에서 쉬지 않는다. 삼성처럼 교대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휴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을 실제로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뽑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블로그 소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은 더 황당한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면접관이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소왕 씨는 자신이 기혼이고 아이가 하나 있으며 세 식구가 함께 살지만 때로는 부모님과도 같이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소왕은 속으로 내 집에 누가 사는지가 회사랑 무슨 상관인가? 대체 왜 이런 걸 묻지? 그런데 이어진 질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만약 아이가 아픈데 회사 프로젝트가 아주 바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소왕 씨는 이 회사에 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지금 취업 환경이 이렇게 나빠져서 고용주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아이가 있어 가족 중 누가 아프면 반드시 휴가를 내고 돌봐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제 모든 시간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음 회사를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인 방송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짧은 광고가 있으니 부디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월급 3,500위안짜리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나이 때문에 바로 탈락당했습니다. 솔직히 저 스스로도 웃겼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월급이 1만 위안이었는데 이제는 3,500위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혹의 나이 4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3,500위안짜리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비원이라도 지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단순히 실험만 한 거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10여 년 동안 일했으니 어느 정도 저축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인생 첫 집을 샀다는 겁니다. 매달 6,800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해고되기 전이라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업자가 되면서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 모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99년생 남성입니다. 올해 26살이고 미혼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상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해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고 배달 음식은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돈도 절약되고 훨씬 건강하고 위생적이기도 합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상해에서도 몇백 위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식비가 400위안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새우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가스비나 수도 전기세는 한 달에 100위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출퇴근은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는 무료 충전소도 있어서 큰 부담이 없어요. 옷이나 신발은 꼭 필요할 때만 사는 편이고 그 외 일상적인 지출도 충분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고추볶음 돼지고기와 감자채 볶음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요리에 든 비용이 10위안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사 먹는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에서 40위안은 들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남은 밥과 반찬을 포장해 두고 내일 회사 점심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해, 여러분은 여전히 오고 싶으신가요? 저는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 2000년대생 청년입니다. 올해가 상해에 온 지 2번째 해입니다. 매달 9,000위안의 월급을 받지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2,000위안은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고 저 자신에게는 1,000위안만 생활비로 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바삐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뿐입니다. 정한사 근처에서 점심 한 끼 먹을 돈이면 제 고향에서는 사흘 동안 신선한 돼지갈비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상해는 황금이 널려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황금을 주우려면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은 늘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울 만큼 아득히 높아져 있습니다. 블로그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야. 큰 돈을 벌 능력이 없을 땐 일상 지출이라도 최대한 아끼는 수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남들과 음식이니 옷이니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 하지 마.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지도 따지지도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 월급 삭감당했어요. 지난주부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오늘 오전에 저는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긴급 회의를 열더니 우리 팀원들 하나하나 불러서 연봉 삭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 연봉은 20%가 잘렸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3개월치 급여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에요. 북경은 대도시이긴 하지만 지금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어느 업종이든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저는 희망을 품고 한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차가운 바람은 끊임없이 얼굴을 때리듯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우리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서 퇴사 절차를 밟으러 갑니다. 내겐 로산노라는 이곳, 아마 다시는 안 오게 되겠죠? 6월 27일 오후, 제가 주간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인사팀이 저를 불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30일까지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버텨봤죠. 결국 연차를 다 쓰고 나서 퇴사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1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라도 생기니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들리는 말로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전체 인원의 25%에서 30%, 그러니까 무려 7,500명이 저처럼 갑자기 인생의 갈림길, 직장의 교차로 앞에 서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로그는 자신이 속한 팀은 3명이 해고되고 1명은 부서 이동을 했으며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매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동료들 사이에선 다음 분기엔 아마 우리 차례일 거야 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젠 2배의 업무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모두가 모여 이야기하는 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었고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막막하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전역의 집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블로그는 상하이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20에서 30% 하락했고 일부 지역은 무려 50% 이상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과 낙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하락폭이 가장 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해 집값이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70%가 증발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양포 안산 미운 단지는요, 집값이 최고일 땐 1제곱미터당 14만 위안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만 8천 위안으로 떨어졌어요. 하락률만 53%입니다. 황포구 시민신촌은 최고가가 23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1만 위안까지 내려갔어요. 하락률 54%예요. 임강보리 럭눈공관은 최고가가 1제곱미터당 6만 위안 넘었었는데 지금은 2만 7천 위안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어요. 무려 70%가 하락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요. 일선 대도시라 해도 떨어지는 지역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중년 집주인이 실직한 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고 상하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다 둘러봤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구조도 괜찮네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집을 파시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 남편이 실직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매달 2만 위안 넘게 대출금 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이 하나 혼자 돌보는 입장이고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시겠네요. 지금 사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려 하시는 거죠. 사실 어디서 살아도 결국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 상황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남편 직장 동료가 우리 집이랑 똑같은 구조로 매물 내놨었는데요. 그때 누가 800만 위안 준다고 했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럼 이 집은 혹시 주차 공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주차장은 따로 없어요. 근데 지하실 주차가 아주 편하긴 해요. 집주인은 그들의 집을 828만 위안에 매물로 내놨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개인은 가격을 750만 위안으로 조정해보자고 제안했고 집주인은 가격이 너무 낮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단기간에 집을 팔고 싶다면 가격은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5만 내리고 내일 10만 내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 못 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중개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상해에서는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상해에서는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즉 25%가 이미 파산 직전에 몰려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갚아야 할 빚이 자신들이 가진 자산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바로 몇 년 전에 집값이 고점일 때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고점에 떠하는 사람들, 이른바 호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요즘 정말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상해의 경매 매물, 즉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위안짜리부터 수백만에서 1000만 위안, 심지어 1억 위안이 넘는 고급 주택까지도 경매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무너졌거나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는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3년 안에 집값이 30%에서 60%까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위안짜리 집이 40에서 60만 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해에서 주택 매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다주택자 분들께 지금 집을 파는 걸 권하느냐? 그건 명확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지금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시장에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만약 지금 본인 손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면요, 계속 망설이면서 이 끝도 없는 집값 하락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전략을 조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젠 진짜 못 버티겠어요. 저 대출 상환 중단했습니다. 저는 항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요. 모은 돈 전부 탈탈 털어서 소산에 있는 300만 위안짜리 아파트 한 채 샀어요. 90만 위안 계약금 내고 210만 위안은 대출 받았고요. 매달 12,000위안 넘게 원리금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이제 드디어 항주에 내 집이 생겼다.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현실이 저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저 해고당하고 실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요즘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끼고 참고 살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 살 때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블로그는 저는 지금 이미 주택대출 상환을 1년 넘게 끊은 상태이고 집은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잔액이 아직도 206만 위안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0만 위안을 갚았는데 그중 무려 26만 위안이 이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은행을 위해 일한 셈이더군요. 이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집도 날렸고 90만 위안의 계약금도 잃었으며 인테리어 비용까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은행에 여전히 30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약금과 소송 비용 등 10만 위안을 합치면 2년 동안 제가 허공에 날린 돈만 160만 위안에 달합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10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46세이고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으로도 일해보고 직접 회사를 차려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첫 달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할 일이 전혀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디디 운전이나 배달이라도 해보라, 잠깐이라도 괜찮지 않냐 고 조언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바로 제 몸 때문입니다. 저는 46살이고 어릴 때부터 고된 육체노동을 잘 못 버티는 체질이었어요. 젊었을 때도 힘든 일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달을 한다? 몸이 먼저 못 버팁니다. 배달 몇 건 못하고 오히려 몸부터 망가질 거예요. 번 돈 몇 푼은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고 그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블로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입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실업 상태잖아. 뭘 그렇게 가를 형편이야? 돈만 들어오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저는 배달을 해도 지금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잠깐 숨 돌릴 여유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중년에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 퇴근 후에 그저 쓰러져 자기 바쁩니다. 그러면 언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요? 생각조차 못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배달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블로그는 중국 경제의 침체와 함께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피아노 교육 산업마저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아노 제조업체부터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전체 산업사슬이 침체기에 빠졌으며 고소득 가정들조차 소비를 철저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해 블로거 해상심성은 최근 2000년대생 피아노 교사 장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이 업계의 흥망성쇠를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피아노 교육 열풍이 불던 시기라 시장 수요가 매우 컸습니다. 지금까지 9년째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으며 평소에는 주말에 주로 수업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거의 매일 일정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하락과 소비 여력 감소로 뚜렷한 충격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4년부터 피아노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피아노 학원도 결국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2층 건물을 모두 사용했지만 지금은 1층만 남기고 나머지 한 층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수업이 줄고 학생이 떠나면서 전반적인 운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북상 광심의 집값 하락과 대기업들의 연이은 감원 속에서 피아노 같은 고비용 교육은 가정에서 필수 지출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선택적 지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직접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수입 수준이 이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둘이라 너무 벅차서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몇 번 수업 받았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 2년을 배워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고 최소 10년은 해야 언젠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들은 차라리 그만두자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피아노를 배우러 오는 가정은 비록 별장이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와도 고작 50위안 수업료에도 꼼꼼히 따집니다. 어떤 학부모는 다른 선생님은 더 저렴하다며 가격을 낮추려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이 교육에 돈을 아낌없이 쓰려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처럼 철저히 계산적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대체로 지갑을 크게 열고 교육비 지출에 끄리낌이 없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 관념이 뚜렷하게 달라져 돈을 쓰는데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